인간의 목뼈는 7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연약한 뼈마디 사이로 차가운 금속 쇠조각 6개가 깊게 박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상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통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날카로운 절률, 밤마다 목을 죄어오는 압박감, 그리고 평생 꼿꼿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의 상징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적한 농장. 한 남자가 뻣뻣하게 굳은 목을 천천히 돌리며 거울을 봅니다. 셔츠깃 너머로 언뜻 보이는 깊은 흉터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그가 마주해야 하는 지옥의 인장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가 치러야 했던 가혹한 영수증이죠. 남자의 이름은 김성은. 세상은 그를 현대판 슌들러라 칭송하지만 정작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살아남아 미안한 죄인이라 나자기 읊조립니다. 남자의 시계는 여전히 20여 년 전 그곳에 멈춰 있습니다. 섭씨 40도의 습한 공기가 폐부를 찢는 동남아시아의 밀림.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진흙이 장화를 집어삼키던 소리.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메콩강의 칠흑 같은 혁탕물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어느 어두운 뒷골목에선 숨소리조차 죄미됩니다. 강제 북송. 이 네 글자는 누군가에게는 뉴스 한 줄의 정보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의 운명이며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지하 감옥의 차가운 냉기입니다. 국제법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외치고 있을 때 현실의 그들은 보이부의 서치라이트 아래서 굴비처럼 엮여 트럭에 실립니다. 그 트럭의 시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남자의 목에 박힌 쇠조각은 비명처럼 떨려옵니다. 김성은은 그 절망의 끝단에서 12,000km라는 말도 안 되는 키를 냈습니다. 지도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잉크 자국이겠지만 그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을 등에 업고 기어가야 하는 피의 경로였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넘어져 목뼈가 으스러지던 그날, 그는 자신의 비명보다 강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목에 철심을 박으면서도 그는 진통제 대신 다음 구조 루트를 그렸고 밀림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담낭이 터져나갈 때조차 쏟아지는 장기를 움켜쥐며 뒤따라오던 탈북민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진짜 살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쇳조각이 살을 찌르는 통증을 견디며 정글의 진흙을 씹고 기어갔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쉬고 싶어 국경을 넘은 하지만 짐승처럼 팔려가거나 차가우 수감시설에서 북송의 공포에 떠는 이름 없는 이들의 단 한 번의 숨결이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위해 몸에 흉터가 남을 만큼 스스로를 내던져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안락한 거실에서 내일의 안정을 고민할 때 지구 반대편 어느 정글에선 단 한 번의 숨을 더 내뱉기 위해 자신의 모든 존엄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는 당연한 공기였으나 이들에게는 목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맞바꿔야 했던 단 한 번의 기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로 했을까요?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 처절한 사투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한 종묘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상실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가장 처절한 헌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통절한 기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범한 공기가 누군가에게는 목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견디며 얻어낸 단 한 번의 삶이었음을요. 비극은 대개 가장 성실하고 평범한 일성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1965년 서울, 칠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성은의 소년 시절은 가난이라는 이름의 긴 터널이었습니다. 시계와 석유곤로 대리점을 하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온 가족이 군산의 무허가 초가집으로 야반도주하듯 내려갔을 때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차가운 칼날이라는 것을요. 중학교 방학이면 친구들이 캠프를 떠날 때 소년은 원거리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이보다 더 절실한 사람들의 세상이 밥을 있을까? 주며 뱃멀미보다 무서운 제작진이 굶주림을 제보받은 이겨내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 바닷바람에 하나가 갈라진 손등으로 있습니다. 쌀을 씻고 솥바닥을 긁으며 소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바닥을 벗어나겠다고. 깊은 내 밤 가족에게는 절대로 허름한 이 지독한 복장으로 가난의 냄새를 홀로 물려주지 눈길을 걷는 않겠다고. 아이. 그는 아무래도 이 지독했습니다. 아이를 기술 한번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만나봐야겠습니다. 대기업 방산업체에 입사한 뒤 그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남들이 잠들 때 기름때 묻은 교본을 뒤적였고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이는 것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용접, 전기, 기계공학, 그의 수첩에는 국가기술자 자격증 27개의 목록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 27개의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감옥에서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그가 한 땀 한 땀 엮어올린 밧줄이었고 세상의 풍파로부터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낼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10년의 직장 생활을 끝으로 그는 유능한 엔지니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40대 전후의 평범한 가장들이 그러하듯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노란 봉투에 담긴 치킨 한 마리를 들고 현관을 들어설 때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들의 얼굴. 그 소박하고 따뜻한 풍경이 그의 우주였고 그가 27개의 자격증을 따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갓 씻고 나온 아이들의 살냄새를 맡으며 저녁을 먹는 한 남자의 평온한 뒷모습을요. 당시 김성은에게 세상은 그 거실의 크기만큼이나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로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그 대가로 가족의 웃음을 지키는 삶. 그는 그 평범한 행복의 설계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1월 그 평온한 우주를 산산조각낼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그는 우연히 중국 도문으로 떠나는 짧은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동포들의 실상을 보러 갔던 그 길에서 그는 27개의 자격증으로도 결코 고칠 수 없는 뒤틀린 역사의 현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작업대 위에 바쳐온 그 성실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하지만 그 성실함이 타인의 거대한 고통과 마주했을 때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어떤 이는 그 고통 속으로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가장 평범했던 가장이 왜 가장 험난한 사투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안락한 거실을 등지고 차가운 도망강가로 향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평화로운 일상의 커튼이 걷히고 칠칠 같은 어둠이 깔린 강물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2000년 1월의 두만강은 강물이라기보다 차가운 쇠창살에 가까웠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폭풍은 살점을 도려내듯 불어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죠. 중국 도문의 강가에 선 엔지니어 김성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유령에 가까운 형체들이었습니다. 국어라는 아이들, 이명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가 그의 코트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때 묻은 얼굴 위로 도드라진 앙상한 광대뼈, 그리고 배고픔을 넘어선 거대한 허무가 담긴 눈동자. 아이의 마른 손가락 끝이 남자의 옷감을 파고들 때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아저씨, 우리도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이 좀 삽시다. 거의 가까운 그 한마디는 27개의 자격증을 따며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던 김성은의 자부심을 단숨에 박살냈습니다. 내가 기술로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동안 강 너머에선 내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생명들이 민족이라는 이름의 끈을 붙잡고 죽어가는 것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차가운 강변에 무릎을 꿇고 서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남은 내 생명을 바치겠다. 하지만 사명은 고독한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사명만큼이나 뜨거운 사랑을 던져주었습니다. 사역 중 그는 탈북 여성 바게스더를 만납니다. 북한에서 온 그녀의 눈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자만이 가진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이겨낸 자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죠.
두 사람은 이내 사랑에 빠졌지만 그 사랑은 곧 사선이라는 가혹한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바게스더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믿을 만한 브로커도 검증된 경로도 없었습니다. 김성은은 엔지니어 특유의 치밀함으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의 손에 내 아내를 맡길 수 없다면 내가 직접 길을 낸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몽골의 끝없는 사막과 동남아시아의 독충이 들끓는 정글을 직접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빽볕이 쏟아지고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찾아오는 사막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래가 발을 잡아당기고 멀리서 보초병의 불빛이 비칠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타나로 밀림을 헤치며 나아갈 때 거미가 살을 파고들고 이름 모를 독사가 발치에서 따리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바게스더, 그리고 그녀와 닮은 수많은 탈북민의 얼굴이 그를 밀어붙였기 때문이었죠. 이 무모한 사랑의 여정은 훗날 천명의 탈북민이 자유를 찾게 될 현대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으로 이어지는 12,000km의 루트. 그것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김성은의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터지며 만들어낸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황무지로 기꺼이 뛰어드는 일이라는 것이요. 김성은 무사에게 사랑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완전히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안정을 포기하고 나탄자루에 의지해 어두운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도 씻어내지 못할 가장 아픈 눈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 무덤 위로 흙을 덮는 일일 겁니다. 사선을 넘나들며 수많은 이의 아버지가 되었던 김성은 목사에게 신은 가장 가혹한 시험지를 던졌습니다. 때는 사역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탈북민 구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죠. 그 사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7살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사막과 정글을 헤매는 동안 정작 자신의 아이는 차가운 죽음의 손길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손에는 아직 정글의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작은 영정사진 앞에서 그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갔던가? 내 아이도 지키지 못한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감히 나섰던가? 그를 지탱하던 신념의 기둥이 뿌리채 뽑혀나가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을 원망했고 무엇보다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권리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피 맺힌 다짐을 합니다. 내 아이에게 주려 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쏟겠습니다. 슬픔은 동력이 됐고 죄책감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숫자로 증명되는 고행의 기록이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 1,000명이 넘는 탈북민 구출, 가난과 추적을 피해 이사해야 했던 횟수만 35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몸에 새겨진 기록들은 처참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넘어져 으스러진 목뼈에 박힌 6개의 철심, 밀림의 절벽에서 추락해 파손된 담낭.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으나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매일 밤 목의 통증으로 잠 못 이룰 때마다 7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가 버틴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버티지 않으면 그 죽음들이 헛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시퍼런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살려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가장 아픈 상처는 때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내 아이를 잃고도 타인의 아이를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는 그 뒷모습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그것은 희생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지 못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역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작은 상실에도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곤 합니다. 그러나 김성은은 그 상실의 구덩이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정글로 향합니다. 아들을 묻은 그 가슴 위에 더 많은 생명을 얹은 채로 말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에게 구출은 끝이 없는 속죄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다시 정글의 흙을 씹으며 기어갑니다. 지도는 때로 잔인한 거짓말을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훑으면 1초면 지나가는 그 선 위에서 수천 명의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김성은 목사가 개척한 12,000km, 중국의 뒷골목에서 출발해 라오스의 메콩강을 건너 태국의 국경에 닿는 이 길은 지도 위에서는 선 하나일지 모르나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매 발자국마다 목숨을 깎아바쳐야 하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빛 한 점 허용되지 않는 저쪽에서 연락 오면 이 시간 그게 어떻게 될지 나한테 모르겠어. 말했잖아. 섭씨 40도를 웃도는 습한 공기, 먹을 수 있어.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벌레들의 날갯짓 소리가 고막을 긁어댑니다. 김 목사의 등 뒤에는 80대 노인이 엎여 있고 우선 그의 탈북 가슴팍에는 브로커를 통해 채 돌이 가족을 지나지 중국으로 않은 빼내와야 한다.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매달려 있습니다. 직, 지직. 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발밑에서 마른 않는다.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가 정글의 전적을 찢습니다. 그 순간 함께 걷던 30명의 탈북민이 동시에 숨을 멈춥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릅니다. 누군가의 딸린 숨소리가 커질 때 저 멀리서 보초병의 손전등 불빛이 숲을 훑고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김 목사의 목뼈에 박힌 6개의 철심이 신경을 날카롭게 찔러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찰나 가족은 그는 약속 자신의 장소에 오지 입안으로 않았고 정글의 흙을 한 국경을 움큼 넘던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잡혀 감시가 더 썩은 심해졌다는 나뭇잎과 얘기다. 곤충의 잔에 비린 흙탕물이 섞인 그 이물질을 쥐씹으며 그는 비명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면 이 30명의 목숨이 끝난다는 그 절박함. 이 소식을 모르는 어금니가 수련은 깨져나갈 때 동생의 흙을 얼굴을 씹으며 확인하기 그는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난다. 아니, 저주에 가까운 간청을 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만은 저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제 목에 솥조각이 살을 뚫고 나와도 좋으니 저 아이의 숨소리만 저들에게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마침내 어른이 도착한 받을 공간. 때요. 강물은 짙은 사이에 갈색의 죽음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목선 하나에 몸을 싣고 강을 건너야 하는 시간. 강 중앙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거센 물살이 배를 흔듭니다. 80대 노인이 겁에 질려 김 목사의 옷자락을 뜯깁니다. 목사님, 무서워요. 저기 북한 보이부가 오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는 대답 대신 노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아들을 묻을 때 묻었던 그 떠났다는 게 아니라 흙먼지가 어제 아직 그저께 남아있는 나갔대고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손으로 이제는 생명문제의 타인들을 건져올리며 그는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메콩강의 흙탕물이 얼굴을 때릴 먹었는데 때마다 무슨. 그것이 아들이 흘리는 눈물이라 생각하며 강물을 받아냈습니다. 기차가 뭐 삶의 변곡점을 지나는 기차가 그게 누군가에게 아니야. 묻고 싶습니다. 어디 가는 거 진천집 당신은 없으면 타인의 다 생명을 위해 내려가지고 자신의 저 입안에 사이에. 흙을 채워 넣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 내 몸이 부서지는 지금 그게 고통 무슨 뭐 속에서도 장난이냐? 나보다 더 그게 약한 진천도 이의 없이 손을 어디 먼저 간다고 잡는 것. 말하냐? 방송에? 그것은 종교적인 헌신을 넘어 인간이 인간으로서 개쩔 보여줄 수 거만이 있는 장사도 안 해요. 가장 처절한 존엄의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김성은이라는 영웅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정글의 나는 진흙바닥에서 그래. 자신의 비명을 사실 삼키기 이렇게 위해 하려면 흙을 안 씹으며 할 거야. 탄생했습니다. 어디 그가 부러- 지킨 것은 가서- 단순한 가서 특종인의 데리고 목숨이 와야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 인간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마지막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너 이제 안 하고 사투의 말고 현장을 그렇게 지나 말해서 그는 뭔 다시 소용이 세상을 있는데? 향해 묻습니다. 어?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내는 이 그러니까 평화로운 와서 뭐 일상이 알아야겠다고 누군가가 하겠다고 정글의 뭔 흙을 소용이 씹으며 얻어낸 그럼 잘못되면 단편의 어떡할 건데 기적이라는 사람 사실을 없으면. 아니 당신은 잘못되든 안 되든 23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알아야겠다고 두 말 번 못하겠네, 변하고도 지금. 남을 긴 세월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김성을 목사는 단 한 번도 신발끈을 느슨하게 묶어본 적이 없습니다. 2023년 그의 사약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연호할 때도 그는 정작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부르며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지만 그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는 사취에 가까웠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질 때 그는 여전히 충남 아산의 흙먼지 날리는 농장에서 가족은 오지 않았지만 탈북민들과 함께 성국은 배를 비닐하우스를 구하러 가야 세우고 한다. 있었습니다. 수련도 6개의 소득 철심이 없이 박힌 혼자 목을 한국으로 꼿꼿이 돌아갈 세운 채 것이다. 스마트팜의 파릇파릇한 상추 모종을 살피는 것이 그의 진짜 레드카펫이었습니다. 보십시오. 1000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통계 뒤에는 그들이 한국 땅을 밟은 후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국 현황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과 정착의 어려움 또한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김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강을 건너게 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건너온 강을 잇고 이 땅의 흙에 뿌리를 내리게 돕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가 운영하는 공동체는 단순한 숙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판 신들러가 지어올린 마지막 방주입니다. 그는 탈북민들의 거친 손을 잡고 스마트팜의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그의 27개 자격증이 이제는 탈북민들의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기술이 되어 전수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수용소의 냉기 대신 온실의 따스한 온기를 피부로 느끼고 총성 대신 기계가 돌아가는 규칙적인 진동을 들으며 내일의 수확을 기다리는 이들의 얼굴을요. 이것이 그가 7살 아들을 잃고 신 앞에 약속했던 더 큰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생명들이 다시는 굶주림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기술과 노년을 온전히 그들의 밑거름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김성훈 무언가를 목사는 시작하는 배를 구하러 뜨거움보다 나섰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일을 끝까지 버텨내며 지속하는 차가운 인내라는 것을요.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농장의 흙더미 속에서 타인의 자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깎아내는 일. 그것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올린 지독하고도 성실한 노동의 숭고함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국경을 건너 목숨을 거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다시는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에는 20년 사투의 피로감과 중국과 북한의 간절한 국경지역. 소망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성국은 끝나는 날을 브로커를 다시 꿈꿉니다. 만났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광야를 세상을 비롯한 향해 가족 그는 모두가 오늘도 북한 뻣뻣하게 국경 굳은 근처에 목을 마침내 문지르며 모였다는 다시 연락이 온 농장으로 것이다. 향합니다. 그의 사투는 영화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가 낸 길은 이미 수많은 발자국으로 단단해져 또 다른 이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마지막 지점,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다시 북한이 돌아갑니다. 한국계 미국 국적의 충남 여기자 두 아산의 명을 고요한 언류한 새벽.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자는 미국 여기자 두 습관처럼 명은 목 뒷덜미에 기린성 투먼시 깊은 흉터를 외칭진 어루만집니다. 두만강가에서 잡힌 것으로 6개의 알려졌습니다. 철심은 여전히 그곳에 박혀 8개월 전 비가 미국 오거나 여기자 두 기온이 명이 떨어지는 취재 도중 날이면 북한군에게 어김없이 억류됐다. 날카로운 통증으로 그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곳이 바로 두만강. 그 흉터는 10년 전 성국이 이제 도망쳤고 그에게 지금 단순한 성국이 가야 하는 고통의 바로 흔적이 그곳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물며 그가 건너온 성국인 수많은 탈북자다. 강과 북한군에게 어두운 잡힌다면 물결 살아 속에서 돌아올 수 없을지도 건져올린 모른다. 1000개의 눈동자를 가까이 기억하는 가면 솔직히 남자의 몸에 무서워요. 새겨진 점자입니다. 가기 싫어요. 막 손끝에 닿는 흉토의 굴곡을 따라가며 지금 그는 뭐 자신이 벌써 구하지 가는 거 못한 이들의 이름과 자신이 지켜낸 이들의 미소를 하나하나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남자의 삶을 통해 인간의 길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사막을 헤매던 청년 엔지니어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비극의 구덩이 속에서 타인의 아이들을 건져 올리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12,000km의 생지역. 그것은 지도 위에 그어진 거리가 아니라 한 남자가 신의 부재를 의심하면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인류의 수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는 중국의 어느 어두운 뒷방에서 광렬이 전화를 북송 받지 트럭의 않는다. 시동 소리에 몸을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국제법의 화려한 문구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 김성훈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이 박힌 철심을 지팡이 삼아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손을 내미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다.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에는 어떤 흉터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흉터를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작은 상처에도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곤 합니다. 하지만 김성은 목사는 그 상처의 자리에 타인의 생명을 얹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실의 자리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부서진 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묶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을 타인을 향해 내미는 구원의 끈으로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성은 목사는 오늘도 뻣뻣하게 굳은 목을 세우고 농장으로 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낯익이 속삭입니다. 당신이 무심히 흘려보내는 이 평범한 공기가 누군가에게는 목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견디며 얻어낸 단 한 번의 기적이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오늘 밤 당신의 강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차가운 강물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당신의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진실의 힘을 믿는 낭독 채널 실화세상이었습니다.